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대라는 수치가 많았던 한 해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수합병 건수, 그 규모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수합병 거래 규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수합병이 지난해보다 63%가 증가하면서 5조 6,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10조 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초저금리로 자본 조달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웠던 것과 함께 또 증시의 호황, 또 경제에 대한 낙관론, 여기에 기업들의 현금 보유고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중 가운데서는 IT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 글로벌 인수합병 가운데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급증한 인수합병 규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규모 28조 8,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나섰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미래 먹거리 투자에 활발히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서는 SK가 눈에 띄었지만 삼성이 단 한 건이 없었고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LG가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서 이제 내년에는 삼성과 LG가 좀 더 인수합병에 적극성을 띠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 공개 IPO 시장도 역시 사상 최대 화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시장과 경제 호황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시장 흐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주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주식심화론 첫 번째 주제, 삼중고 겪고 있는 중국 2022년 경제 하방 압력 방어책은? 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용인대학교 교수님,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국 통으로 알려져 계시는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방송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긴 하죠. 네, 중국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금 요즘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규제도 워낙 많았고, 네. 우리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전력난 이슈.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현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되는 내용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을 좀 보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중국을 곳곳을 한번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자, 중국 경제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월에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였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 경제가 수요 감소, 공급 충격, 그리고 전망 약세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현황 어떨까요? 제가 이제 현장도 봤지만 지금 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온 것처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 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그로 인한 성장 전망이 좀 악화, 그러니까 삼중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좀 보면 수요 위축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은 코로나 지금 뭐 재확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수 소비 위축이 좀 매우 심각하다.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 우리가 수출 투자, 그 다음에 소비를 보는데 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고 있는 게 한 19%, 얼마 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한 19.4%에서 나머지 60% 이상이 다 소비입니다. 근데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 두 번째 공급 충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내적인 이슈, 그러니까 부동산의 도미노 현상 걱정, 그다음에 전력난이 지금 해소됐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을 좀 가보시면 중국에 보도된 거와 다르게 실제 아직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내적인 이슈,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이런 지금 이제 불확실성, 특히 이제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이런 공급망 구축,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지금 같이 또 맞물려 있고요. 근데 그로 인한 지금 성장 전망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대외 글로벌 기구에서 중국 내년에 경제 선망 뭐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가장 그 전망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원, 띵크탱크라고 하는데 사회과학원인데 네. 거기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5.3% 정도 제시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같이 이제 몰려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 미치는 또 영향 이런 것들은 또 오늘 하나하나씩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지나게 되면서 한 차례 충격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그런 성장하는 국가가 아닌 선진국 국가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서 이제 중국과 별 또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 수준이 됐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내년도의 경제 성장은 일단 뭐 수치 5.3%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뭐 6%대를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밑도는 경제 성장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지난 12일 폐막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회의 성명서 안에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전반적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제 나온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명서 내용을 보시면 한 5,000자 정도 되는 이 분량의 성명서 원고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들어갔으니까, 기존에는 이 말이 잘 없었는데 네. 이게 25차례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 경제 성장의 방점은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안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좀 그는 표현에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이 중요하지만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정말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네. 좀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속내가 읽혀지는 것들이죠. 지금 딜레마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근데 안정을 이렇게 많이 썼냐라고 봤을 때 그만큼 2022년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라는 가장 큰 이제 이벤트가 바로 10월 당대회가 20차 당대회가 있죠. 내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플러스 또 새로운 지도부도 또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 주석의 3년임 하더라도 또 밑에 있는 여러 또 있는 부처 장관이든 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연도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생 경제, 실물 경제에서 좋지 않으면 이게 끌고 가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해 실업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가능한 해소하는 의미에서 안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성장은 하되 안정된 기조 속에서 발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우리 온건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감세, 인프라 투자. 우리 투자자 부분 입장에서는 제가 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 1, 2월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기일 수 있습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영업자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맛만 본 거고, 내년에 아마 이제 좀 본격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 공작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 정부별로 각 부처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는 게 지금 정신없이 아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회의 성명서 전문에서는 안정을 강조하는 듯 했지만 중국 내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안정망을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중국 경제는 어려운 악재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전력난도 있었고요. 석탄 부족 사태도 있었고요. 호주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여기에 헝다그룹 사태, 디폴트 선언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 지표 자체에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준율과 재대출 금리를 인하했고요. 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또 2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규제를 하는 듯 하더니
기술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듯 하더니 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반적인 내년의 패러다임은 예.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부양으로 가는 건 맞다. 아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네. 녹록치 않다.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독점법의 중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것을 규제를 완화한다? 그렇게도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빼는 투자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지금 중국 투자가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리바바든. 그리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하고 좀 다른 결이 다르다라는 것들. 근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규제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뭐 사교육이든 여러 가지 그 게임 규제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규제에서 부양으로 가는 형태는 맞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LPR 금리 같은 경우도 0.05 얼마 되지 않지만 0.5포인트 하락한 것도 그러니까 부양책을 이제 시동을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그 자체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마음은 더 크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좀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만 낮추는 것은 또 그게 조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이 PPI가 지금 10월 대비는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또 훨씬 높습니다. 12.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PPI가 높아졌다는 이유는 결국은 이 PPI가 결국 CPI를 높이는 결과,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그 몫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CPI가 올라갈수록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중국 좀 부담이 되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 성장을 부양을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좀 상쇄하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부분들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저평가됐는데 1, 2월 달에 맞물려서 살 수 있는 좋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적인 요소다.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LF 같은 경우도 1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조금 인하됐던 부분들은 이제 시작인 거고, 내년 이제 1분기에서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인민은행 3분기 그 보고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량의 유동성을 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대수망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몇 년째 계속 해왔는데, 지난 3분기부터 인민은행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거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1분기에서 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 타이밍상 아마 이제 미국 자본주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국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이번에 인하한 것이 0.05%포인트였는데요. 굉장히 미세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중국 내 금리 인하 가능성, 1분기에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심은 물가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그 시작점이라는 것도 중국의 PPI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분도 계시는데요.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결국 네. 우리한테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와 중국 경제는 많은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연동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미치는 영향, 지금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좀 정부가 좀 해볼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자 입장과 우리 경제를 보는 건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 생각이 막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낮추면 더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 뭔가 고민이 있다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부양을 통해서 이걸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물가 상승을 상쇄를 하겠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만큼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고민이고 딜레마이지만 선택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감한 선택이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예. 내년에 매우 중요한 연도기 때문에. 네, 내년은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런 바로미터로 또 실업률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일 겁니다. 일자리 실업률일 텐데 중국 정부가 이 하락하는 실업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다른 방송이나 칼럼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중국 경제의 핵심 무조건 실업률입니다. 예. 사회주의, 물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사회주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14억에 있는 부분에서 이걸 그 9억 4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고요. 예. 13억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잡지 않으면 말의 명분이 없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대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여러 미중 관계 악화 이런 거로 인해서 기업들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커지게 되면 명분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제가 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청년 실업을 잡아야 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가장 믿고 밀고 있는 아이러니하게 젊은 세대들이 시진핑 주석을 더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3분기 중국 실업률이 한 4.9% 정도 괜찮은데요. 네. 안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16세에서 한 25세 정도의 청년 실업률은 14.6%입니다. 심각하죠. 네. 근데 이게 내년 되면요, 이 중국의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러면 이제 이게 쏟아지는 이 실업률을 이거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럼 방어할 것이냐, 할 거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이 해왔던 것처럼 계속 스타트업 부분들 활성화,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 산업, 중국 전체 GDP에서 지금 제조업이 한 40.5% 정도 되고 3차 서비스 산업이 한 5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을 더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기업들 부분에서도 이제 감대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실업률을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특히 이제 이 고정자산 투자인데 보통 이제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고 할 때 실물 경제를 파악할 때 3대 지수를 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 판매, 그다음에 생산, 산업 생산 여기 세 가지를 보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고정자산 투자 내용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자산, 그러니까 제조업, 부동산, SOC 인프라입니다. 근데 지난 통계를 좀 3분기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제조업은 한 14.8% 성장을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했지만 좀 뭐 예전 비해 떨어졌지만 8.8%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SOC 인프라 투자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 인프라죠. 앞에 네. 거는 주로 기업이라면 SOC 인프라 투자가 한 1.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앞으로의 방향은 이 인프라 투자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더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제가 이 제조업 투자에서 지금 3분기가 전년 대비 14.8% 증가했는데 여러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테크 제조업 이 투자가 25.4%.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이 하이테크 분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그 전에 조금 많이 투자를 안 했던 정부 인프라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아마 내년에 좀 더 키움으로써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구도로 내년 경제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분석이고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힘이 커지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그래도 여타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많이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이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하나 되면,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전통적인 인프라에 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이 신형 인프라 투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형 인프라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관련 주들,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G 말씀이세요? 네, 5G도 있고 뭐 전기차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네, 올라가고 있는 실업률을 잡기 위한 중국 정부의 그 대책들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종합적으로 이제 내년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안 챙겨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뭐 경제 성장률을 크게 중국 쪽에서 보였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8%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정점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정말 수년 동안 얘기했던 그 경제 성장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6%를 밑돌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6%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예. 그죠. 지금 6%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업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남은 답은 수출의 성장 가능성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예. 결론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 했을 때 불안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6%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5에서 5.5 요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반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실 때도 알아주는 팁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1단계가 이제 우리가 12월 초에도 보셨겠지만 12월 초에 진행되는 이 공산당 정치 상무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지금 주석이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보통 매달 진행이 되고 매달마다 진행되는 아젠다가 또 달라요. 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7월하고 12월이에요. 7월 예. 달은 중국 경제 하반기 경제를 그러니까 점검하고 거시 방향을 체크하는 잡는 회의가 7월 중앙정치국 회의. 그러니까 이때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12월 회의가 이제 중국 경제 회고하고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었지? 그럼 앞으로 리스크가 어떤 요인들이 있지? 이걸 검토를 합니다. 이게 1단계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12월 중순경에 있는 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경제 공작 회의죠. 요게 이제 중앙 경제 공작 회의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한 해의 이제 경제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해서 방향을 던집니다. 그래서 2단계 되면 제가 무슨 2.1단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해지면 바로 이제 각 부처별로 그 이제 연례 공작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그건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연례 공작 회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인민은행이나 재정부가 금융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가. 혹은 중국 상무부가 소비 진작, 보조금 이슈를 같은 이거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정책 입안하고 그다음에 그 논의하고 결정되는 요 시기. 여기 2단계.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단계가 바로 이제 곧 이제 내년 1, 2월 달에 진행되는 지역별 전인대가 있습니다. 지역별 이게 이제 뭐냐면 지방별 사업이라든지 아젠다. 그러니까 아까 지역별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투자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죠?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투자 부분의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어지는 4단계 양회를 준비하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이제 우리가 매년 3월에 보는 중국의 가장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하는 3월 양회가 있죠. 네. 이 양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인대에서 개막식에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하죠. 여기에 올해 성장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몇 프로다. 근데 이 몇 프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최근 사회는 중국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구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성장이 앞에서 말씀 2단계, 3단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자료들, 지방 정부가 제시한 목표, 데이터를 통계를 냅니다. 그럼 대충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성장이 가능할 거야 라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럼 그거를 종합했을 때 저보고 그럼 몇 프로가 될 것 같으냐? 뭐 전체를 계산하진 안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가 가장 목표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에서 6% 혹은 5에서 5.5% 아마 내년 3월 양해 전인대에서 아마 이런 식의 구간 성장을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중국 내 그 싱크탱크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예상치가 5.5 아래였어요. 5.3%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주목을 하죠. 중국의 양회 시즌을 가기 전까지 전인대부터 해서 양회까지를 주목을 하는데 양회에서 GDP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요. 그에 앞서서 7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각각 뭐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이거는 매월 회의를 진행되는데 하고, 그중에 예. 7월하고 12월을 기억해라.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이 4단계 중국의 정책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이해하셔야지만 도움 예.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 중국에서 뭔가 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리고 그 전이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중국장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도 내년 중국 지수가 40%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아서 반드시 내년 중국장은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이 될 수 있을까요? 해소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렸다시피 1분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월가의 자본은 돈이 되는 곳만 움직입니다. 그걸 잘 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미중 관계가 안 좋아도 월가의 자본은 계속해서 중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내년이 중국 경제 전환점이 되는 해이자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시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챙겨하시고요. 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화 된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라고 해서 빅테크는 좀 단독점법 이슈는 또 다른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건 규제가 여전하고 주의를 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네. 이게 내년 1, 2월의 투자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지금 여러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테크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차피 중국은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을 확연히 지금 하고 갔기 때문에 이거의 부분에서는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종목별로 좀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앞에 JP모건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여러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좀 유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1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찰리 먼거가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언급이 나왔죠.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런 빅테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조심해야 된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보다는 부동산주, 기술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빅테크, 큰 기업들, 이런 예. 기업들은 계속 목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규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네요. 반려주식으로 노후 부자 대기님께서 중국 플랫폼 회사들 알리바바, 텐센트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초격차 시대 국내 기업의 생존 전략은? 네, 중국 기술 굴기의 메커니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메커니즘이 제가 있을까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많은 강의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봤고 지금 우리 중국의 대표적인 이런 테크 기업들을 현장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메커니즘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크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한 3가지로 정도 나눕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중국식 규제 개혁입니다. 중국 규제 많이 한다면서 무슨 규제 개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중국식 규제 개혁은 중국식들의 표현을 쓴다라면 중국어는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중국어로 이게 파란중 제재원티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발전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봐. 예, 먼저 해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핀테크가 쫙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니까 안 되겠는데 쫙 규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새로운 살아남는 기업과 죽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규제 개혁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리버스 혁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흥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 뭐 제품과 이 서비스 혁신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것은 이제 역혁신, 리버스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틱톡 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가 1억 명이 가까이 되니까 뭐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버스 혁신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그 지속적인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하는 리딩 컴퍼니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앞서간 기업들이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하고 있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있죠. 파괴적 혁신은 이제 두 가지가 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물리적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어떤 거냐면 이 기술적 역량, R&D,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결돼야 되고, 그거는 중국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바로 규제 개혁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기술 권리가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을 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융통 발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국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이 플랫폼이 돼가지고요. 예, 그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전부 다 같이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BOE가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LCD 산업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BOE라는 회사 그런 공장을 만들면 다 정부, 지방 정부 해가지고 회사 기업은 한 5%, 10%만 자본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짓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 시절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고 뭐 장비, 뭐 소프트웨어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돈을 주면서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중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괜찮잖아. 조금 있어. 돈 주는 대신 이 조건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팔았던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좀 더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융통박전을 통해서 좀 더 미래비전 방식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디지털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이제 맥거프의 법칙이라 하는데 네.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인구는 지금 스마트폰 인구가 중국에 13억 명인데 여기서 만들어내진 속도 발전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구 많은 것은 의미가 없는데 디지털 인구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커져가는 것들이죠. 비근한 예로 중국의 스마트폰을 1억 명이 사용하는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피처폰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지금 틱톡 아까 말씀드린 틱톡은 1억 명 모으는데 한 달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이 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60% 성능으로 20% 가격을 팔아라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인 차이나. 그러니까 점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싸울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것은 디지털 경제, 이건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설명드렸던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 굴기를 하는 기본층에서 잡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엄청나죠. 중국의 그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드시 하겠다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한 그 내수와 또 중국 정부의 그 지원책이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수합병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데 차이나머니는 뭐였을까요? 차이나머니가 2017년도를 정점을 찍고 예. 그 2018년부터 쭉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그 전까지는 말씀 차이나머니가 다 했잖아요. 그죠? 어딜 가나 차이나머니가 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글로벌이래 가지고 다 그냥 사들였습니다. 근데 2017년 그리고 2018년부터 그냥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을 때리기 시작해서 같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차이나머니가 지금 약화되어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지금 볼 때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신용 리스크가 이제 후폭풍이 있는 것들이죠. 우리 헝다 이슈 보셨다시피 중국 규제하는데 야, 이 유동성 위기로 나중에 힘들어지겠는데 현금 자산 확보해야 되겠는데 투자금 회수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용에서 이런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베이징 캐피탈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뉴질랜드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 10억 달러를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에서 이 큰 이 재생에너지 장강 삼엽댐을 구축한 장강 삼엽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해외 재생에너지 한 20% 자산을 매각하는 등 지금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 지금 전 글로벌적인 중국 견제 목적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다 팔아도 중국한테는 안 팔아. 이런 게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세계 4대 그 스마트 팩토리 공정 하나가 바로 독일의 쿠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 메르켈 총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전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게 세계 4대 팩토리 하나인 쿠카라는 회사입니다. 그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자랑했던 회사가 중국 회사에 넘어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 팔아도 중국에 팔면 안 되는 이런 이 분위기.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같이 맞물려 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차이나머니 그러니까 글로벌 M&A 부분 인수합병에서는 지금은 이제 지금 좀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떨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서 특허가 가장 많았던 기업이 화웨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특허는 어떨까요? 뭐 특허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뭐 우리가 일단은 중국 전체적인 특허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와이포 이제 세계 지식재산권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 미국을 앞섰고요. 그래도 예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2018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이 좀 앞서다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특허를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예. 세계 지식재산권 얘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강해지다 보니 뭐 흔히 웃은 이야기로 이 백악관 미국 대통령 책상에 매일 중국의 특허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가 매일 업그레이드돼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국을 저렇게 때리느냐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이 이제 화웨이죠. 그래서 화웨이가 최근에 지금 뭐 올해도 지금 한 10,000건 정도 특허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비록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뭐 주춤거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신 장비 시장에서 여전히 1등입니다. 뭐 29% 정도 점유를 하니까 지금 뭐 이 화웨이 걸 보면 뭐 AR이라든지 VR, 뭐 5G는 당연히 1등이고요. 5G 분야에서는.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뭐 팩트고요. 5G 부분에서 전체 점유율이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우리 LG 삼성이 한 10%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이 화웨이가 연 매출에 뭐 진짜 뭐 15% 이상 R&D를 투자를 좀 하고 있는 회사고 지난 10년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들어갔냐 봤을 때 R&D로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화웨이를 직접 가보고 R&D 센터도 가봤거든요. 예. 직접 가보고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이 가봤는데 사실 R&D 센터를 가보면 한 700명의 수학자가 있습니다. R&D 700명의 수학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한 800명 있습니다. 화학자가 한 1200명. 이건 팩트 가서 제가 보고서를 본 겁니다. 뭐 젊은 친구들 뭐 거기서 과학 천재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라 해서 전국제 스카웃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좀 있는데 이 친구들 연봉이 한 중국 돈은 2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20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미중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런 팩트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팩트 중에 중국의 특허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중국의 나스닥판이라고 하는 커창반 그리고 지난달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중소기업과 또 기술기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죠. 네, 네.
제가 이제 강조를 또 많이 드렸는데 베이징 증권거래소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에 있는 선두그룹에 있는 이 소부장 기업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결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를 같이 시선을 맞추는 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이가 선전 같은 데가 메이저리그라면 베이징은 마이너리그입니다. 이제 성장은 이제 81개 시작을 했고 있는데 그중에 선두그룹을 보시라고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 목적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빅테크 기업 규제하니까 중국 스타트업이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좀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죠. 디지털 경제로 가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두 번째 고학력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디커플링 아까 미중 간의 디커플링 이제 이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부장 관련 혁신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 자본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베이징을 찍은 겁니다. 베이징이 소부장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부장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소부장이라고 안 하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전점 특신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은 뭐냐면 전문화된 기업. 정은 정교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특은 좀 특별한 기업, 기술이. 그다음에 신은 좀 참신한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전정 특신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표현을 한다라면 그냥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소부장 하는 기업 이렇게 보시는 게 쉽게 이해하실 것 같다 드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결국 미국이 강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리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런 시진핑 세계 생각인 것 같죠. 그래서 자본시장 리더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차피 미래에는 부분에서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마이너리그지만 앞에서 이 앞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매우 유심히 좀 봐야 될 거고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아마 뭐 내년에 또 기회가 방송했을 때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다음에 또 꼭 나와 주십시오, 교수님.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중국이 커나가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미국이 그것을 더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 견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위협적인 중국몽 사이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중 일까지 포함해 초격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기술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인데 그건 조금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 경쟁력은 결국 그러니까 투자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R&D 자금과 사람의 영역이에요. 근데 돈도 중국이 우리도 훨씬 많고요. 네. R&D 인력도 중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거기다 정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단순히 기술 경쟁력으로 키워야 된다. 이거는 조금은 좀 벗어난 말이에요. 그럼 뭐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혁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표현을 말하는데 스몰 피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이라는 이런 이 중심하에서 많은 이런 혁신의 DNA들이 뭉쳐서 가고 큰 물고기, 빅피쉬라면 우리는 빠른 게 생명입니다. 이걸 빠른 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현장에서 기업분들 만나보면 기업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연구하는 사람보다 심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 대구 지하철 3 살 때 우리 소방수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화재 현장에 소방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로봇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연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팡 물리사태 했지만 또 돌아가셨습니다. 투입이 안 됐습니다. 연구가 다 됐는데 투입이 안 되니까. 왜요?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혁신 경쟁력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목도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주도하고 있는 표준도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 한 600개가 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국제 표준화 기구, 중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통신연합, 뭐 전기기술위원회 이런 전체적인 이 표준화 기구에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조금 이제 이는 물리적 대결뿐만 아니라 화학적 융합도 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많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박수창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오늘 화요일 함께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한 것 같네요. 정말 중국의 현황,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바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중국의 현황을 쭉 짚어주시니까 정말 위협적입니다. 이런 중국과 우리가 또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혁신 경쟁력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돼야 되는 그 대목들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 중국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네요.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